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꽤 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당초 3.0% 정도였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4% 정도는 성장하겠다라고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면서 시장이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건데요. 한국은행은 어떤 신호를 받길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이렇게 갑자기 높게 보게 된 것인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어떻게 되고 투자자들은 뭘 좀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요즘 방송 등에서 부캐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비슷한 말로 멀티페르소나라는 말도 함께 쓰이는데요. 요즘은 개인도 기업도 여러 가지 모습을 한꺼번에 갖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다양한 모습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트렌드 리포트 시간에는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고 마케팅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 이야기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오늘은 상승률이 좀 높습니다. 한 0.7% 정도.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0.1% 정도 오르고 있네요. 신환종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은 주식시장에 뭐 이런저런 재료들도 있고 하는데 가장 또 귀에 잘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네. 주식시장 꽤 괜찮다. 많이 오른다. 네, 그런 이야기. 그리고 중국 돈 위안화 가치가 꽤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뭐 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이제 위안화 강세가 6.4 위안 밑으로 내려가서요. 한 1, 2% 아주 빠른 강세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는 첫 번째 이유는 일단 달러 인덱스의 하락이 이제 크고요. 달러가 1분기에 강세로 갔다가 2분기부터 거의 약세를 이렇게 쭉 보이고 있는 그 흐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중국 경기가 워낙 괜찮은 데다가 수출 잘 되고 경상수지 잘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위안화 강세를 보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채권이 그 10월에 WGBI라고 이제 예. 그 후지라고 하는 데서 이제 편입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10월부터 한 36개월 동안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무슨 이런 말이에요? 것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예. 이제 그 채권 인덱스에 편입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채권 인덱스는 뭡니까, 센터장님?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라는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덱스, 채권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는 이제 뭐 JP 모건의 GBI 글로벌 본드 인덱스 이런 것도 있고요. 블룸버그 바클레이즈 지수도 있고 있는데. 전 세계의 대표적인 채권 리스트 안에 네네네. 중국 채권도 이제 편입되고 들어가면서 네. 채권 투자자들이 한 바구니 골고루 담을 때 이제 중국 채권도 같이 담게 된다 그 말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한 2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예. 그때 이제 특히 이제 JP 모건의 GBI EM 같은 거는 이제 19년 말에 네. 결정을 해서 그때 저도 거기 뉴욕 가서 거기 있었는데 워싱턴에서 봤는데 그 전에는 편입 안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외환 뭐 제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면서 이제 중국도 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부분이 이제 편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인덱스에 들어가면은 일단 인덱스를 따르는 펀드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담기 시작했는데 올해 10월에는 FTSE 이제 후지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 WGBI 펀드에서 이제 저 인덱스에서 10월부터 지금 편입이 결정됐기 때문에 월간 한 360억 달러씩 채권을 담아야 돼요. 중국 국채를. 지금부터 슬슬 담아야 되겠네요. 예, 그때 전후부터 이제 가기 하는데 예.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중국 본토로 자금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지금 위안화 강세의 어떤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그런 자금 펀드의 수요가 늘었으니 위안화를 자꾸 사들이게 될 거고 중국 채권 사려면 위안화가 필요할 테니까. 네네. 그렇고
미국 달러가 좀 약세인 것도 전반적으로 달러 말고 다른 통화인 그 뭐 유로화나 위안화나 다 강세를 보이는 원인이라고 짚어주셨어요. 네, 그거는 전 세계적인 요인인데요. 다 그렇고. 예. 1분기까지는 아마 달러 강세로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런데 2분기 정도부터 해서 달러가 서서히 약세로 갔는데요. 이거는 작년 말 올 초까지 실은 미국 경기만 되게 좋았고 네. 미국 경기 회복이 먼저였고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이런 우려, 그다음에 미국이 금리 상승 우려, 예. 미국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제 달러 강세가 됐었는데 이게 2분기 정도부터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미국 거는 이제 많이 반영이 됐고 특히 이제 달러 인덱스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쪽이 그동안 아주 경기도 아주 엉망이었고 그래서 인플레도 실은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 미국 이런 데보다는 자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 2분기 이후에 이제 제가 지난주인가요? 유럽 쪽이 살아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유럽 경기 회복이 이제 가시화 될 것 같고 경제 회복 기금이 이제 그 하반기부터 실제로 풀리기 시작하면서 예. 그리고 유럽은 작년에 하반기 디플레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아마 지표가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지표들이 이제 물가 상승률이 4, 5, 6월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유럽은 오히려 그 9월, 10월, 9월, 10월, 11월이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작년 9월, 10월, 11월에 유럽은 아주 안 좋았죠.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유럽발 인플레이션 또는 유럽발 그 독일 금리 급등 뭐 이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유로 쪽 강세가 예상이 되는 상황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 인덱스의 약화로 그 이제 신흥국들 대부분한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예.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럼 경기가 좋아지는 동네에 그 나라 통화는 강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네. 요즘 화두 특히 우리 1분기 화두에서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네. 그 물가 상승률과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 차가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유럽은 0%인데 뭐 미국은 한 1.5%다 그러면은 조금 더 높은 금리를 향해 가는 그런 자금이. 자금의 흐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환율이 같이 따라 움직인다고 보고 있는 건데요. 예. 자,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가 이제 그 중국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자 위안화를 좀 강세를 용인하게 되면 수입 물가가 좀 낮아지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위안화가 그러니까 강세가 되면 그렇겠죠.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수입해오는 물건이 좀 싸 보이겠죠. 예. 네, 그래서 이거 그 이슈 때문에 위안화 강세를 정부에서 용인하는 것 아니냐라는 네. 이런 얘기들도 나왔습니다. 아하. 이게 시장 기대감을 만들었던 건데요. 예. 그 실은 저희들 생각에는 인민은행 그래서 그거는 그 정부가 인민은행이 할 짓이 아니다.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하겠죠, 환율은. 그렇죠. 그래서 예. 시장에서 결정하는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네. 그 인민은행이 많이 시장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것들을 용인하는 식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앞으로 이 위안화를 통한 위안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위안화가 계속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내부에 이제 탄탄한 금융시장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자꾸 시장 결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습을 알겠습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위안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6.3을 돌파해서 그 밑으로도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물론 오래 있다기보다는 또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위안화 강세의 어떤 흐름은 당분간 글쎄. 계속되면서 이런 강세 흐름은 우리나라 환율도 강세로 같이 가게 되면서 예. 우리나라 쪽도 중국 쪽 자산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일 수 있겠죠. 위안화가 강세라는 건 이제 위안화 환율이 내리는 숫자가 작아지는 1달러가 네. 몇 위안인지 할 때 그게 강세고 우리나라 환율도 요즘 안 그래서 계속 내리고 있어서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뭔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더니 오늘 설명을 다 해주셨네요. 위안화가 이제 강세가 되기 때문이고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이유는 채권 펀드에 중국 채권을 담아야 되는 이슈 때문에 외국인들이 채권 사러 들어가기도 하고 네, 앞으로 나올 거고 그다음에 미국, 달러 인덱스의 하락도 있고 미국 말고 다른 나라들의 경기가 좋아지면서 미국 말고 다른 나라 쪽으로 자금이 나가는 그런 경향을 네. 타기도 하고 네. 중국 정부도 뭐 그게 싫지는 않고
네, 지금. 알겠습니다. 정리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터뷰를 전해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꽤 커졌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이런저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도 그렇게 보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에서 나온 결정인지 시중금리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은행이 이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원래는 3.0일 거라고 봤는데 이번에 그 전망을 바꿔서 4.0으로 올렸어요. 올린 네네. 폭도 꽤 크고 네, 이게 뭐 내년 전망치도 많이 올리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도대체 뭘 본 건가? 네네. 예, 그게 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일단 좀 백그라운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1년에 8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하고요. 예, 그 중에 이 분기의 중간 달, 그러니까 뭐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의 수정 경제 전망을 주기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2월 달 이제 수정 경제 전망에 이어서 요번에 5월 전망이 나온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성장률은 당초 3%에서 4%로 이제 높게 봤고요. 예, 내년도 전망은 이제 처음 나온 겁니다. 질문하시는 게 이제 3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는 근거가 뭐냐 이제 네, 이거잖아요. 예, 일단 첫 번째는 그 우리가 그 경제 지표를 해석할 때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비교 시점이 언제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과 비교한 올해 성장률이겠죠. 그렇겠죠. 작년 예. 성장률이 참고로 마이너스 1%였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한 2% 중반 내지는 후반 정도 돼요. 내버려두면 한 2% 중반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작년에 마이너스 1% 이제 까먹었으니까 이거를 그 올해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치면은 이제 작년에 네. 까먹었던 거 올해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2년치 성장을 한꺼번에 한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2년에 한 5%는 할 거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예. 작년에 마이너스 1이니까 2년에 5를 하려면 올해는 4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알겠어요. 예. 기본적으로 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거에 대해서 좀 놀라실 수 있는데 작년에 워낙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작년에 까먹었던 거를 이제 올해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숨어 있고 예.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월 달에는 3%였는데 5월 달에는 4%로 1% 포인트 가량 올린 이유가 뭐냐 이런 네. 건데 그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그 안에 세부 항목들을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전망치를 올린 게 사실 뭐 소비, 투자, 수출 골고루 올렸는데 설비 투자하고 이 상품 수출 쪽을 제일 많이 올렸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미 좀 몸으로 느끼는 게 지금 오늘 5월 달 수출 증가율 결과가 발표됐거든요. 예. 지금 전년 동기 대비 45%입니다. 6월 1일이니까 5월 달 증가 나왔군요. 그렇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작년 5월 달보다 수출이 무려 45%가 거의 뭐 절반 수준 이상 더 늘어난 거죠. 근데 작년 5월은 워낙 힘든 경우여서 그렇습니다. 가늠이 안 되네요. 이게 얼마나 좋은 경우인지. 예.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이제 기저효과 수준을 좀 제거하고 평균치를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국은 지난 2월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출이 생각보다 좀 빨라졌다. 회복 속도가. 네, 회복 속도가.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생각보다 빨라졌다. 음. 그래서 요는 뭐냐면 작년에 까먹었던 거 어차피 시간을 두고 회복을 해 갈 텐데 작년에 까먹었던 거를 회복해가는 속도가 지난 2월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라지고 있다. 요거를 지금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생각보다 수출도 빨리 회복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요. 이게 이제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면 올해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회복된다는 건 그동안 이제 안 샀던 거 눌린 소비를 한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아유, 내 침대 하나 사려고 했는데 작년에는 뭐 좀 시장도 뒤숭숭하고 해서 안 샀다 하면 올해 살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내년에도 또 사지는 않잖아요. 그 눌렸던 소비라는 거 회복되고 나면. 네네네. 그래서 빨리 회복될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오히려 사실은 내년에 살 줄 알았는데 올해 사셔버렸네 네네. 라고 하면 내년 성장률은 생각보다 더 낮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의외인 게 올해 성장률 4% 전망했는데도 내년에 또 3% 성장을 예상을 했으니까 예. 사실은 2년 연속으로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윗도는 거니까 네. 경기 전망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아주 낙관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거는 약간 이제 숫자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모멘텀이 뭐냐인데 예.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경제 활동 정상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작년부터 전 세계가 예. 이 코로나 상황에 경제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들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예. 대표적인 게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고 음. 또 한편으로는 저금리인데 예. 올해도 뭐 지금 보니까 정부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확장 재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예. 4차 재난지원금 얘기 지금 또 나오고 있고 예. 손실보상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코로나 지원금 그 2조 달러 지금 승인한 이후에 또 인프라 투자 쪽 또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예. 정부 입장에서 엄청나게 돈을 풀어내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고 또 저금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경기가 이 회복되는 속도 자체가 이 코로나만 진정되면은 매우 빠르게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경기를 상당히 좀 과열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러면 이렇게 빨리 경기가 회복될 것 같은데 정부는 재정을 왜 풉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그러니까 경기가 나쁠 것 같으면 푸는 게 맞고 이렇게 좋을 것 같으면 안 푸는 게 맞는데 잘못하면 과열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도 돈 풀고 한국은행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풀려서 경기가 생각보다 뜨거울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건 네. 뭔가 좀 약간 어색함이 있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렇죠. 요거 조금 민감한 얘기긴 한데 네. 조금 정치적인 어떤 일정들도 조금은 좀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설명해 주세요. 뭐 박사님의 리스크죠, 뭐.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예. 어떤 정부든 간에 특히 선거에 의해서 탄생된 정부는 흔히 말하는 정부의 주도권이 그 취임 초가 제일 셉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질러놓고 한번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기 부양책들이 지금 통과가 된다 해서 바로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한번 요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경기 부양에 대한 명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이제 질러놓고 시작하는 부분이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이 내년도 3월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임기 말이다 보니까 또 지금 코로나 상황을 완전히 극복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것보다는 과한 게 낫다. 이런 차원에서 좀 부양책도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실 결국은 정부나 정책을 담당하는 쪽에서 예. 최종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결국 고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성장률은 매우 높아졌지만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job loss recovery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고용 없는 성장이다. 성장을 하지만 이게 고용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더 풀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고용 시장이 이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지만 지금 내친 김에 조금 더 한번 좀 그 더 고민도 좀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저는 작용을 하는 것 예전에는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뜨겁게 높게 나오면 그 온기가 사회 전체로 빨리 퍼져서 에휴 그럼 정부가 이제 돈 안 풀어도 되겠네가 바로 오는데 네네. 요즘은 왜 그런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경기는 뜨거운데 아래목만 뜨겁고 네. 윗목으로는 잘 안 가고 하니 불을 끌 수도 없고 더 뗄 수도 없고 이게 아랫목 생각하면 불 꺼야 되고 그렇죠. 윗목 생각하면 불 더 떼야 되니 네. 그런 게 반영된 숫자일 수도 있겠네요. 듣고 보니까. 네네. 그러면 금리 올릴 것 같습니까? 이 전망은 그럼 뭐 맞을 가능성도 꽤 있다고 뉘앙스로 전해주시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경기가 좋을 수 있다. 예. 일단 저는 올해 성장률은 뭐 일정 부분 지금 거의 절반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5월이면 벌써 이제 1년의 절반 정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올해 성장률 4%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OECD도 우리나라 성장률 지금 3.8%로 상향 조정했던데, 근데 내년은 사실은 저는 조금 하는 전망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편이긴 한데요. 네. 일단은 올해 4% 성장만 나온다 하더라도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그 지금 성장률이 4%에 육박하는데 기준금리 0.5% 이건 너무 좀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보통은 성장률이 4면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매년 4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하면 그러면은 거의 성장률 수준에 비슷한 기준금리도 4 근처에 나와야 되는 되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아까 제가 2% 중반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의 뭐 적정 수준 뭐 이렇게 테일러 룰 해서 이렇게 뭐 나오게 되면 저희도 기준금리 적정 수준이 한 2% 전후 정도 될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0.5%니까 너무 과하게 낮죠. 그리고
이 코로나 위기 직전에 저희가 기준금리 얼마였냐면 1.75였거든요. 거의 이 근처였네요. 예, 1.75에서 지금 0.5까지 125bp를 인하를 했기 때문에 네. 경제가 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찾아간다고 한다면 기준금리도 뭐 1.75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여기서 뭐 적어도 뭐 2번, 3번 정도는 올려야 이제 그 수준에 가는 거니까 아마도 이제 인상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시기가 조금은 좀 이제 민감한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과연 연내 할 거냐, 내년에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나 연초나. 네네. 근데 입장에서는 연말이든 연초든 바로 그 시기니까 네네. 어차피 겨울이네요. 그러면 연말이든 그렇죠. 연초든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이제 뭐 연말이나 연초 물론 그 큰 차이는 없을 수는 예. 있는데 예.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준금리 결정하는 회의가 1년에 예. 8번이니까 거의 한 달 반에 한 번씩 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연말에는 몇 월 달에 있어요? 지금 만약에 수순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분기의 중간 달에 수정 예. 전망치를 발표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총재께서 이제 어떤 그 암시를 주셨냐면 지금 전망했던 수준이 맞는다는 확신이 들면 이제 인상을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 점검할 게 이번에 5월에 했으니까 8월에 또 수정 전망치 나올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11월이겠죠.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8월은 너무 좀 촉박해요, 일정이. 8월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예. 그래서 올해 한다고 한다면 아마 11월이 11월. 좀 유력해 보이고요. 이걸 넘기면 2월인데 내년을 넘어간다고 한다면 2월 정도인데 3월 대선인데. 내년 그렇죠. 내년 아. 3월 대선이 있고 또 3월 달에 또 총재님 임기가 또 만료되시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아마도 이제 최근에 연내 인상 가능성이 좀 불거진 이유도 연내 내년도에 해버리는 게 괜히 대선 근처에 하는 것보다 잡음이 적을 거다. 그런 정치적인 변수도 사실은 총재께서는 그런 고려 안 한다고 하지만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그동안 것 같아요. 해왔으니까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예상을 그 정도 하는군요. 그러면 이제 시중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는 게 당연한 이제 연결일 텐데 그러면 보통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은 기준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느냐보다 네네. 대출 받은 분들은 내 대출 이자가 그럼 얼마나 올라간다는 거냐 그게 이제 관심일 텐데 비슷합니까? 기준 금리가 0.5가 올라가면 내 대출 금리도 변동 금리일 경우엔 0.5가 올라갑니까? 네, 일단은 비례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예. 기준금리의 역할은 흔히 말하는 이제 기준점, 예. 약간 하한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예. 방향성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동안 기준금리가 인하됐지만 이제는 이제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이 수준 바닥으로 이제 올라갈 걸로 지금 예상이 될 거고 이미 예. 시장금리 상승을 했어요. 요즘도 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출금리에 연동되는 부분들은 이미 조금 반영이 됐고 예.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시장금리가 더 올라가려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와 폭이 예상보다 더 빠르고 빈도도 많아져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그렇게 될 거냐 안 될 거냐가 좀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사실 연내 인상이 중요한 여부가 연내 인상을 하게 되면 생각보다 금리 인상의 속도나 폭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내년으로 가게 되면은 왜냐하면 올해 성장은 높겠지만 내년 성장은 사실은 또 올해보다는 조금 더뎌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무래도 그 금리 인상을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내년 가면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 하게 되면 한 2번 정도 인상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올해 안 한다고 한다면 내년에 인상하고 그다음 인상은 또 계속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래서 사실은 연내 인상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인상을 한다면 이거는 확신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인상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다면 확신이 있다는 건 내년도 좋을 거라는 거니까 내년에도 한 번은 더 올릴 것이다. 네네. 0.25로 곱하기 2하면 또 0.5가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연말에 못 올린다는 건 뭔가 깨름칙하다는 거고 경기가. 네네. 그렇다면 내년에 올리더라도 한 번 정도. 대출 받은 분들은 그럼 0.25나 0.5 정도 내 대출 금리가 더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맞습니까? 그 폭은 비슷합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이제 인상을 한 번도 안 하고 인상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미 시장금리가 선반영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지금도 추가적으로 좀 반영은 될 거고요. 다만 이제 100% 반영할 것 같지는 않고 뭐 50% 이상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bp 인상한다고 한다면 뭐 10에서 15bp 정도. 1호 정도. 예, 그 정도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적으로. 알겠습니다. 그 폭을 대강 짐작해야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등을 유추할 수도 있고 네. 당장 내 통장에서 나갈 것도 대출 받으신 분들은 계산할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올릴 것 같고 어느 정도로 올릴 건지는 연말쯤 되어 봐야 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예상대로 빠르게 회복되느냐가 변수겠군요. 그렇죠. 이번에 경기 전망에도 보게 되면 시나리오를 넣었어요. 특이하게. 예.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시나리오 넣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결국 시나리오의 핵심은 이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그다음에 백신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네. 이제 아직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제 보건 위기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딱 뭐 어떻게 된다라는 예측이 쉽지는 않은 것 그렇겠네요.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아마도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한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11월 내지는 뭐 내년 2월께 정도의 예.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졌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증권운용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자주 듣게 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부캐 또는 멀티 페르소나 이런 것들인데요. 이 말이 뜻하는 현상들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개인들도 그렇고 요즘은 기업들도 관심이 많은 부캐, 멀티 페르소나라는 현상은 또 어떤 트렌드를 함께 갖고 오고 있는지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멀티 페르소나, 부캐 이게 같은 뜻입니까? 네, 같은 뜻인데요. 멀티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네. 페르소나가 멀티라는 의미겠죠. 그 페르소나는 고대 그리스 가면극에서 배우들이 썼다 벗었다가 하는 그 가면을 말하는 건데요. 네. 그 페르소나의 그 어원이 사람, 인격이나 성격의 어원이 되기도 하고요. 지금은 심리학 용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미지 관리를 위해 쓰는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는 가면이 여러 개라는 뜻이 바로 이 멀티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캐라는 건데요. 예.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부캐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그런 현상을 멀티 페르소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있지 않았어요? 제가 김 부장님 노래방 가면 사람 변해. 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뭐 비슷한데요. 예를 들어 사람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예. 개그맨 유재석 씨가 이 멀티 페르소나의 대표적인 그 사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는데 유산슬이라는 이름 예. 있고요. 유고스타, 뭐 유르페우스, 닥터 유 드래곤 이런 식의 유재석이라는 이름 외에 다양한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네. 실제 뭐 유산슬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 신인 가수로 활동을 했었고요. 예. 뭐 유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그 가수 B 씨랑 이효리 씨랑 싹쓸이라는 그룹을 결성을 해서 실제 활동을 하기도 한 이런 건데요. 요즘에 뭐 개그맨 김신영 씨도 뭐 둘째 이모 김다비, 뭐 박나래 씨도 안동조 씨, 조진아 뭐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는 부캐들을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예. 뭐 이런 활동,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그냥 이렇게 좀 다른 모습 면모로 보인다라는 거랑 조금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그 구분이 궁금해요. 예전에도 네. 어떤 연예인은 여기서는 왕으로 나오고 네. 저 드라마에서는 뭐 운동선수로 나오고 네, 네. 뭐 저 영화에서는 무슨 뭐 멜로물의 주인공으로 나오면 각각 캐릭터가 다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뭐 새로운가? 원래 연예인들은 그렇지? 유명인들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네, 예. 유명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 캐릭터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가수인지 그렇죠. 또는 뭐 연기자인지 스포츠 선수인지 명확하게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 명확하게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를 버리고 생뚱맞는 새로운 캐릭터,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캐릭터로 활동할 때 그때 이제 부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강호동 씨가 그렇게 변했잖아요. 맞습니다. 씨름 선수 하시다가 맞습니다. 그런 네. 케이스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 캐릭터 활동을 접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본 캐릭터와 부캐릭터가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본 캐릭터만 알고 있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부캐까지 알고 있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이 온라인이나 이런 그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면모로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예. 겁니다. 저도 이 손에 잡히는 경제 이 진행하는 거 하고요. 저희 그 팟캐스트 같이 하는 커피 타임하고는 네. 캐릭터 달라요. 네. 저도 그 들어보시면 방송을 알 수 듣는데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통 이런 SNS에서 이 운영하는 채널마다 일반인들이 각각 다른 정체성으로 메시지를 올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이디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어디에서는 막 게임 전문가인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에서는 요가 강사인 것처럼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IT 기획자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IT 기획자로 일하면서 퇴근 후에는 요가 강사로 활동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또 뭐 요리를 굉장히 잘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인플루언서로 유명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회사에서는 나머지 이 부캐릭터의 모습들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IT 기획자로만 볼 수도 있고 또 인플루언서로 아는 소비자들 경우에는 IT 기획자인 걸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표출되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이나 활동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농사 짓다가 밤에 와서 자는 일만 계속하면 그런 건 없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메타버스라는 서비스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예. 가상의 캐릭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실제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하지 않고 이모티콘이나 캐릭터로 활동을 해서 실제 또 다른 캐릭터, 알 수 없는 오프라인에서 알 수 없는 캐릭터들로 부캐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기업들도 원래 기업의 이미지 말고 또 다른 부캐를 만드는 일을 요즘 한다. 네, 들었어요? 맞아요. 네, 기업들도 멀티 페르소나 전략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바나나 우유로 유명한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요,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빙그레우스 더마시스라고 하는 부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름이에요? 빙그레우스 더마시스? 네, 줄여서 빙그레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빙그레우스가 주인공인 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재미있게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전에 그냥 빙그레의 그 오프라인 그 공식 채널에서는 굉장히 뭐 그 딱딱하고 예. 또 남들이 그냥 봤을 때 일반적인 공식 채널이다라고 할 정도로 상품 소개 이런 걸 했다면 대표이사 인사말. 네. 그런데 빙그레우스는 실제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처럼 굉장히 위트 있고 로맨틱하게 자사의 브랜드들을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뭐 나랑 멜로나 한 편 찍을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름 연상되는 아이스크림 있죠. 빙그레.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그 브랜드를 홍보를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빙그레 하면 바나나 맛 우유만 떠올린다고 해요. 다른 제품들은 뭔가 자꾸 부각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이 빙그레와 다른 제품들을 어떻게 연상하게 할 것이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연결고리로 부캐릭터인 빙그레우스를 이제 탄생시킨 거죠. 그 빙그레우스가 자꾸 친근감을 주면서 이런저런 곳에 파고들면 네. 그 친구가 갖고 나오는 여러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인식이 잘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 바나나 맛 우유 같은 경우에는 왕관으로 쓰기도 하고요. 예. 뭐 이렇게 빵 또아 같은 그런 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이걸 활용해서 바지를 만들기도 바지로 입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빙그레우스가 굉장히 화제가 되다 보니까 그 옹떼 메로나 부르장 또 더위 사냥 그다음에 두개더리 고리경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부캐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빙그레 왕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예. 이 빙그레라는 브랜드가 멀티 페르소나로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애니메이션 혹은 이런 캐릭터를 만들면 이걸로 무슨 웹툰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네. 뭐 모형 장난감도 만들 수 있을 건데 주로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접근합니까? 이 캐릭터는? 일종의 지난주에도 예.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굿즈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기념품 해서. 방식으로 만들어서 예. 티셔츠나 또는 스티커나 또 제품이랑 같이 묶어서 주는 스페셜 에디션 제품들 이런 것들로 같이 홍보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오프라인을 떠나서 온라인에서는 실제 애니메이션으로 만화처럼 만들기도 브랜드의 이야기를 이제 소구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하도 전통 매체를 안 보니까 네. 어떻게 알릴 방법이 없다 싶으니까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그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파고드는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업의 사례를 들자면 식품회사 대상에서는 예. 대표적인 조미료 미원의 부캐로 흥미원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어냈어요. 흥미원? 네. 그래서 흥하다. 이제 흥이 좀 있다라고 예. 해서 이 감칠맛을 더하자.
일상의 감칠맛을 더하자라는 메시지로 그 흥미원이라는 것을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사람 이름이 흥미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미원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흥미원으로 일시적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미원의 브랜드를 가지고 유니크한 제품을 한정판으로 선보이기도 했고요. 이런 제품들이 티셔츠나 모자나 이런 제품들이 유명한 그 편집샵에서 판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원에 대한 브랜드를 다시 각인시키고 또 미원이 어떤 음식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다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에 이제 부캐를 아마 만들어낸 거죠. 예전에는 기업이 신제품 만들면 미원도 오래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약간 지겹기도 하고 뭐 새롭지도 않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 하면 대개는 이럴 때는 뉴 미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페셜 미원이라든가 네. 뭐 이렇게 색깔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캐릭터를 등장시켜서 뭔가 다르게 좀 어필하는 게 요즘 시도인 모양이군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독일 화장품으로 유명한 니베아 같은 경우에도요.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인 가수 송민호를 모델로 하면서 이 광고 모델로 기용을 하면서 제품 기획이랑 마케팅에도 직접 참여시키는 네. 그런 그 이벤트를 했는데요. 이 송민호가 회사에 와서 같이 회의하고 광고 촬영을 하는 모습들을 그 니베아 신입사원인 신입 마케터 신명환이라는 사람으로 자신의 브이로그에 이렇게 계속 그 송민호와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을 올렸었어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송민호와 신입 마케터 신명환이 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1인 2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명한이라는 분은 가상의 인물인 거예요? 실제 인물인데 네. 송민호 씨가 신입 마케터인 신명환처럼 그 연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각각 영상을 따로 찍어서 예. 서로 합성을 해가지고 마치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브이로그를 찍었는데 네. 이걸 계속 이제 신명한의 하루라고 하면서 송민호가 방문하는 거, 뭐 가슴 떨려서 같이 회의하는 장면 이런 것들을 계속 올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네. 송민호의 부캐였던 거예요. 송민호의 부캐가 신입 마케터의 신명한으로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 기업들에서는 이 모델을 가지고 실제 그 브이로그를 하면서 연기와 함께 부캐를 만들어내는 그런 마케팅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광고 한 편 찍고 나서 TV에다 올리고 뭐 그게 다였는데 네. 요즘에는 찍는 장면을 하나하나 블로그로 올리고 오늘 어땠어요? 찍다가 엔진 났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써서 올리고 그 자체가 마케팅이라는 거죠. 그렇죠. 수십 년 전에 광고했던 분들이 보면 아이고 별짓을 다 하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네. 다양한 마케팅.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그런 게 있네요. 원래 좀 유명해야 이런 걸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그래야 이제 부캐가 막 새롭기도 하고 그렇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본 캐릭터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인지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장수 브랜드일수록 본캐가 탄탄한 그 셈이 되기 때문에 부캐를 만들었을 때 소비자들에게 더 신선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인지도가 없는 제품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디 모 재벌 회장님이 지하철을 타고 있으면 소탈한 저 모습 이제 부캐니까. 네. 제가 이제 이진우가 지하철을 타면 그냥 뭐 일상이 뭐 모르겠는데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제 네.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이런 거 자꾸 많이 해야 됩니까? 기업들은? 그런데요. 이제 네. 모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본 그 부캐가 너무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다 보니까 네. 본 캐릭터가 좀 지장을 받지 않을까. 본 캐릭터가 없어지고 부캐릭터가 사업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이제 일각에서는 너무 이 부캐릭터를 만들어내는 거에 신선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너무 부캐릭터를 남발하게 되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실증을 느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캐를 만들 때는 반드시 본 캐릭터가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부캐를 만드는 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주의하겠습니다. 로그인디 조현경 대표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점심 드시러 갈 시간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마치겠고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